저는 좀 특이하게 남편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들처럼 흔하디 흔한 만남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뭐 자세한 이야기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고 제가 나름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소개를 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남편의 큰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형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들어도 특이하죠. 보통은 가족끼리 뭐 선자리를 마련한다고 해도 시부모님이 마련하지 백부님이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니, 흔한데 제가 모르는 걸까요? 적어도 제 주위엔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튼 뭐 어쩌지 제가 마음에 드는데 백부님의 아들들은 다 장가를 갔으니까 아쉽다면서 조카를 소개해 주신 것이요. 근데 글쎄 남편이 제 마음에 쏙 박힌 거예요. 마치 조각난 제 인생이 하나의 퍼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머릿속에 종이 땡 하고 울린 것처럼 운명을 찾게 된 거죠. 연애 6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을 했는데 이것도 뭐 사정이 허락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남편 나이가 38살, 제가 36살이라 결혼 정년기를 조금 지난 나이였거든요. 양가에서는 더 볼 것도 없다. 노처녀 노총각 빨리 결혼시키자고 의기투합을 했고 우리는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얻어서 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아유, 집 구하는 것도 말이 좀 많았는데 백부님께서 뜬금없이 우리 신혼집 구하는 거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의 반발이 또 장난 아니었어요. 내가 우리 둘째 조카 결혼하는데 집 하나쯤은 떡하니 해줄 수 있지. 요즘 집값이 장난 아니라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구하겠어. 대출로 시작하면 그게 다 빚 아니겠나. 고생하는 것보다야 내가 우리 둘째 조카한테 선물로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예? 그걸 왜 큰아버지가 해줘요? 그건 좀 아니죠. 저 결혼할 땐 큰아버지께서 뭐 하나 해주신 게 없잖아요. 근데 제 동생한테만 해주신다고요? 심지어 사촌 형들도 큰아버지께 받은 게 별로 없다고 그러던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버님이시죠. 아주버님이 결혼할 때는 백부님이 뭐 하나 해주신 게 없다대요. 근데 우리 결혼할 때 집 구하는데 돈 보태주겠다고 하니까 백부님 아들들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공평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쟤네만 특별하게 왜 도와주냐고 딴지를 걸고 들어선 거예요. 뭐야? 아니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집안 막내인 둘째 조카가 결혼을 해서 내가 축하를 좀 해주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배알이 꼴려서들 난리냐? 아버지, 자식들 결혼할 때도 집은 안 해주셨으면서 아들도 아닌 조카한테 집 해주겠다고 하시는 건 좀 오버 아니에요? 아니 맞죠. 아무리 막내라고 해도 그렇지. 친자식도 아닌데 저도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못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공평해야지. 막내라고 더 챙겨주는 법이 어딨어요. 그리고 38살이나 먹었는데 막내는 무슨. 형님들 자식들도 있잖아요. 손주나 챙기세요. 이것들이 아주 내도 내가 쏜다는데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네. 이걸로 너희들이 뭐 의라도 상한다고 나한테 협박이라도 하는 거냐? 에이, 상하죠. 누가 보면 제가 아버지 아들인 줄 알겠네요. 아무튼 저는 반대입니다. 아버지 재산 그거 아버지 혼자 쓰는 돈 아니라니까요. 이놈들이 아주 머리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는구나. 천하에 몹쓸 것들. 에이, 기분 나빠. 됐어. 내가 가만히 있으마. 사실 뭐 돈 보태준다는데 기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속 뒤집어지는 줄 알았지요. 대출이 워낙 이자도 이자고 집값이 비싸니까 돈이 쪼들리는 마당에 백부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 여유가 좀 생기겠구나 했더니만 형제들이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고 나서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남편은 참 좋았는데 아주버님은 그렇게 싫었다니까요. 저 같으면 동생 결혼하는데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너무 잘 됐다고 할 것 같은데 지네는 안 도와줬다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는 너도 받지 말아라 이런 심보잖아요. 근데 참 부창부수라고 형님도 아주버님이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렇게 백부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신 게 무산이 되었을 때 저한테 약 올리듯이 전화가 왔었거든요.
어머, 동서? 참 허탈하겠다. 백부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기대를 했을 텐데 일이 이렇게 억울해져서 말이야. 근데 그거 알지? 다른 형님들이 다 있는데 동서가 그렇게 쏠랑 가져가면 남들 보기에는 장유유서도 없냐 위아래가 없다 말 나오는 거 아니야. 동서가 분수를 알고 거절을 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텐데 동서 처사가 좀 아쉬워? 그 말이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저는 뭐 저 위로해주겠다고 전화 건 줄 알았더니 약 올리고 싶어서 전화를 건 거였죠. 아우 진짜 사람들 속이 밴댕이 소갈머리다 싶었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도 진짜 웃긴 사람이었다니까요. 보통은 이런 일이 생기면 자기 둘째 아들 장가 가는 건데 아주버님이나 형님한테 왜 질투를 하냐든가 아니면 뭐 백부님한테 몰래 도와주셔라 하든가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그렇게 차별을 하더라니까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긴 했지. 당연히 큰아들 도와줘야지. 둘째 아들만 쏙 도와주는 법이 어딨어. 둘째네한테 집값 보태줄 거면 큰애네도 이사 갈 수 있게 집값을 보태줘야 하는 법이지. 내가 오죽하면 아주버님께 그랬겠어? 우리 큰아들네도 도와주라 말이야. 원래 큰 기둥이 잘 서야 하는 법이다. 그 말에 기가 막힌 백부님이 아예 두 손 두 발 들고 안 도와준다고 선언을 하신 거고요. 남편한테 제가 슬쩍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죠. 아니 솔직히 조금은 의심스럽기도 했어요. 우리 남편이 평소에 집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백부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딴지를 걸고 드냐고요? 이건 남편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좀 가족들인데 해도 너무한 것 같다. 어떻게 된 게 가족들이 우리 결혼을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딴지만 거는 것 같아. 당신이 뭐 잘못한 거 있어? 아유, 나도 잘못한 게 있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다니까. 그냥 둘째로 태어나서 형보다 조금 똑똑했던 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차별을 받았었어. 그래서 나도 가족들한테 정 다 털려서 마음 한톨 주고 싶지 않고. 반찬부터 시작해서 간식까지 말이야. 차별받은 것도 서러운데 학창시절에 다니던 학원까지도 형만 보내주고 그랬다니까. 나는 학원도 안 보내줬어.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든든하게 일어서는 거라고. 장남이 공부를 잘해야 둘째도 보고 배우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와, 아유 진짜 옛날 사람 마인드다. 근데 당신이 대학도 더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 아주버님보다 훨씬 공부는 잘했잖아. 그러니까 더 억울한 거지. 나는 나 혼자 공부해서 그 성적을 냈는데 우리 형은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한 게 없다니까. 결국에는 큰아버지 사업체 들어가서 일하는 거 봐. 취직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지 뭐. 그래도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시댁을 멀리하겠다는 게 의견이 통일되어서 다행이었지요. 그거 아니었으면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백부님이 이어주고 자시고 안 따지고 파혼했을걸요?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차별을 겪은 사람이라 그런지 본인은 절대로 그런 거 없이 아이 키울 거고 아이를 위해 공평하게 희생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차별을 받고 자랐으니까 우리 아들을 공평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거 믿음이 가. 내가 남자 하나는 참 잘 골랐어. 나는 항상 당신 편이 되어줄 거야.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바로 말을 해줘. 우리 집에서 부당한 걸 요구하면 언제든지 반기를 들어 된다는 말이야.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고. 알겠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차피 시어머니도 둘째 아들네 사정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건지 맨날 형님네만 챙기고 형님네 살림에만 참견을 했으니까 오히려 다행인 건가 싶기도 했어요. 아무튼 결혼 후에 첫 명절이 되었는데 형님한테는 이미 애가 둘이 있었거든요. 우리 시아버지네 집에서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저녁에는 백부님 댁으로 넘어가서 온 가족이 다 모이고 그랬단 말이죠. 그게 이 집안에서 백부님의 파워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백부님이 20살이 되었을 때부터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식당이나 시장 같은 곳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셨었대요. 근데 백부님이 성격도 좋으시고 일도 착실하게 하시다 보니까 거래처가 늘어나게 되었고 일일이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좋은 상품 계약하고 납품을 하면서 사업체를 키워오신 거죠.
웬만한 음식점에 납품되는 채소들을 다 관리한다고 할 정도로 큰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백부님 자식들도 시아버지도 아주버님까지도 다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 아주버님은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취직이 되지 않아서 백부님 사업체에 들어간 거긴 했죠. 우리 남편만 미운 오리 새끼였는지 뭔지 취업을 할 때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딱 잘라서 그랬대요.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취업 준비 좀 제대로 해봐라. 온 가족이 아주버님네 회사에서 일을 하면 좀 그렇지 않겠니? 물론 저희 아주버님이 백부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남편까지 입사를 하게 되면 더 비교가 될 수도 있으니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이 워낙 능력도 없고 일머리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 시어머니 눈에는 둘째 아들보다 나은 게 없는데 비교까지 당하면 큰아들 기죽을까봐 걱정되어서 그랬겠죠. 때마침 우리 남편이 전공이 컴퓨터 공학과이기도 했고 해서 IT 기업 좋은 곳에 대우받으면서 일을 하게 됐고요. 백부님은 또 본인 도움 없이 스스로 자리 잘 잡았다고 우리 남편 이뻐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굳이 남편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신 걸 수도 있죠. 집값 보태주겠다고 한 것도 은근히 대견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집안 사정은 대충 이러하고 명절이니까 대가족이 모여서 밥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밥 준비는 누가 하겠냐고요? 며느리들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형님이 쓱 저한테 앞치마 넘기더니만 얄밉게 말하대요. 아우, 동서가 들어와서 참 잘 됐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애들 좀 보고 있을 테니까 동서가 내 목까지 수고 좀 해줘. 백부님네 며느리들도 그런 형님을 멀뚱멀뚱 보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나이로 싹 서열 정리해버리는 나라 아니겠어요? 싸울 때도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야, 너 몇 살이야? 잖아요. 우리 형님 나이가 많았거든요. 아주버님보다 2살 연상이셔서 말이죠. 아니 뭐 애들이 신생아도 아닌데 갇혀서 일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유, 제목까지 동서가 다 할 거라서요. 그 사촌 며느님들도 눈치 보지 말고 일 시키시면 됩니다. 우리 동서가 손이 야무지거든요. 아니, 형님네 아이들 벌써 초등학생인데 굳이 형님이 옆에 붙어서 돌봐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정말 신생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초등학생이면 자기 할 일 다 하잖아요. 어머, 동서가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는 거지. 지금 나이가 딱 사고치는 나이라는 거 몰라서 그래. 이럴 때 옆에 붙어 있어야 돼. 백부님 집에 골동품이 좀 많아. 하나라도 깨지면 집안 채값이야. 내가 잘 지켜봐야지. 어차피 백부님네 손주들도 나이대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같이 잘 어울려서 놀고 있는데 일하기 싫으니까 본인이 제일 나이 많다고 유세라도 떠는 건지 손을 딱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첫 명절이고 하니까 큰 소리 내는 거 싫어서 제가 더 일하겠다고 앞치마 메고서는 형님들 사이에 껴서 잡일 열심히 했지요. 우리 형님 빼고는 다 저랑 동갑이고 1살 차이라서 은근히 시자 노릇하는 사람들 험담도 하면서 일을 하니까 시간 가는 줄은 또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하하호호 웃으면서 일을 하니까 형님 눈에는 그게 또 배알이 꼴린 건지 뭔지 괜히 제가 하는 일에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가만히나 있지. 도대체 사람이 왜 저러는지. 백부님이 만두를 좋아하셔서 명절에는 꼭 만둣국을 먹는데 만두 빚고 있는데 저한테 쓱 다가오더니만 제가 빚은 만두 모양을 보면서 아주 깔깔거리면서 비웃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갑자기 왜 웃으세요? 뭐 재밌는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재밌는 일? 이따마다. 아니 누가 만두를 이렇게 빚어? 모양 봐 모양. 진짜 웃기게 생겼다. 나는 만두 이렇게 못 빚는 사람 또 처음 봤네. 모양이 이래서는 자식도 아주 못난 자식 낳겠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 건드리는 건 좀 선 넘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제가 임신을 한 것도 아닌데 뭐 벌써부터 애 얼굴이 못났네 어쩌네. 기가 막혀서 원. 제가 슬쩍 무시하고 만두 빚고 있으니까 반응이 없어서 또 뿔이 난 건지 뭔지 옆에 계속 붙어서는 살랑살랑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동서 뭐야? 지금 기분 나빠?
아니면 나를 일부러 무시하기라도 하는 거야? 어쩜 이렇게 요즘 것들은 위아래가 없는지 몰라. 내가 동서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서보다 한참 윗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가 있어? 다른 사촌 며느리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형님, 지금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아직 아이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제 아이가 못 낳았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무슨 심보시고요. 그럼 뭐라고 대꾸를 해요, 제가? 형님도 만두 되게 못 빚으시나 보다 하고 받아쳐야 해요? 뭐? 뭐라고? 아니, 갑자기 내가 만두 빚는 이야기는 왜 나와?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인데? 우리 애들이 뭐 못생겼다는 말이야? 동서, 말 다 했어? 네. 형님이 만두 안 빚는 이유를 알겠어요. 저한테 이 일 다 떠넘기는 게 만두 못 빚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보다 10년 먼저 시집 오셨으니까 20번 이상은 만두를 빚으셨을 텐데 실력이 안 늘어나서 저한테 다 떠넘기시는 걸 보면 만두 못 빚으면 애들 못 나게 낳는 게 맞긴 한가 봐요. 아유, 저도 연습해서 안 되면 딸은 안 낳을래요? 그 말에 백분님네 며느리들이 피식하고 웃는데 형님 얼굴 빨개지더라고요. 저도 어디서는 말싸움으로 뒤지지 않는 성격이라 형님에게 톡 쏘아붙인 거죠. 명절인데 일도 안 하고 뺀질뺀질 거리는데 어느 누가 그 꼴을 좋게 보겠냐고요. 다들 제 말에 공감을 하는지 웃음 꾹 참는데 형님 난리 났죠. 야, 너 말 다 했어? 지금 뭐라고 한 건지 시부모님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 감히 내 자식 얼굴이 뭐 어쩌고 어째? 아니, 주방이 왜 이리 시끄러워? 사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도통 모르겠네. 아유, 형님, 며느리들끼리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면서 만두 빚나 봐요. 저쪽으로 가시죠. 여기 있으면 밀가루 날려요. 그 자리에 딱 제 눈치로는 형님 편 들어줄 며느리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형님도 살살 사람 약 올리고 성격 한번 제대로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나이도 며느리들 중에는 제일 많았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다른 며느리들을 비꼬고 그랬겠어요. 게다가 우리 시어머니의 사랑을 한껏 받고 있는 형님이었거든요. 사람이 기고만장한 거죠. 왜 형님이 시어머니의 사랑을 한껏 받고 있었냐 함은 우리 형님이 또 이빨린 말은 끝내주게 잘해요. 언변의 달인이랄까요? 그러니까 은근히 다른 며느리들은 비과도 약간 화내면 쫌생이 취급받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속이 부글부글해도 쫌생이 소리 듣기 싫어서 참은 거죠. 근데 그 기술을 시어머니한테 딱 쓰는데 시어머니한테는 완전히 이빨린 칭찬만 하는 거죠. 저는 또 없는 말 지어내서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도 형님이랑 비교가 딱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아주버님이 고등학생 시절부터 담배를 피웠었대요. 시어머니가 등짝도 때리고 욕도 해보고 난리를 쳤는데도 그놈의 담배를 못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버님이 결혼을 딱 하고 나서 형님 말 듣고서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혹시라도 담배 피워서 어디 아플까봐 전전긍긍하던 시모였는데 아들이 형님 말 듣고 담배 끊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게다가 백분님네 사업체에서 아주버님도 시아버지도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형님이 또 막 이쁨을 받겠다고 한동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시아버지 식사까지 건강하게 다 챙기고 그랬다나 봐요. 물론 점수 따려고 몇 개월만 그런 거라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며느리였던 거죠. 그리고 둘 다 미용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같이 미용실도 다니고 피부 관리숍도 다니고 뭐 그랬다대요. 말하다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거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거든요. 미용실도 머리 많이 자랐네 싶으면 한번 가서 자르고 피부 관리 귀찮아서 스킨로션 바르는 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랑 만나면 제가 뭐 그런 쪽에 관심도 없고 하니까 재미도 없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런 거죠. 곰 같은 며느리라고 싫어하더라니까요. 결혼하고 2년 차가 되었을 때 저도 아이를 하나 낳게 되었어요. 아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아니겠어요. 백분님네 사업장에서 오랜 시간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보고 배운 게 있었던 거죠. 사실 가족끼리 상도덕상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백부님 뒤통수를 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백부님이랑 거래하던 농가 일부 사람들이랑 친해져서는 싸바싸바해서 돈 조금 더 쳐줄 테니까 자기네한테 납품을 해달라고 하고서 백부님네 거래 식당이랑 시장 몇 군데에 마진 조금만 남기고 물건을 몰래 팔기 시작한 거예요. 백부님한테는 비밀로 말이에요. 자기네들도 거래처가 조금 생기니까 백부님께는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독립하겠다고 하고 퇴사를 한 겁니다. 꿈을 위해 그만뒀다고 포장을 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어쨌든 그 뒤로 시아버지랑 아주버님이 가진 돈 탈탈 털어서 작게 식자재 납품을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다니까요. 어떻게 알았냐면 집안에 큰일이 생기게 되면서 알게 된 거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 며느리는 뭘 하는지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지금 갑자기 못 일어서겠는 거야. 누워서 꼼짝도 못 하겠더라니까. 결국에는 119 불러서 지금 응급차 타고 병원 가고 있다. 아유, 얼른 병원으로 와라. 네? 아이, 갑자기요? 어머님, 허리 디스크에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갈게요. 형님은 뭘 하는지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시고 남편이랑 시아버지 아주버님은 일을 하고 있었으니 갈 상황이 못 되어서 제가 달려갔죠. 원래도 시어머니가 살이 찌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서 디스크가 있었는데 척추 협착증이 심해지면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크게 터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은 최소 침습적인 방식으로 수술이 이루어진다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협착 부위도 크고 수술해야 할 범위가 넘어서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든다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다들 거서 이게 무슨 고생이니. 내가 다이어트를 미리미리 했어야 했는데 수술도 말이야. 한 번으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2차, 3차가 필요할 수 있다지 뭐야. 아유, 내가 의사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게다가 재활치료도 해야 하고 입원비도 들어가고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 7, 8천만 원은 들어갈 수 있다지 않겠니? 네? 아니 무슨 수술을 하는데 그렇게 비싸요.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의료보험이 되는 나라인데요. 아유 그게 뭐 재활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 이게 꾸준히 무조건 해야 하는 치료라잖아. 안 하면 또 수술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게다가 이렇게 급성으로 터진 것들은 빠르게 처리를 안 하면 이대로 굳어버리게 된다지 뭐니. 수술을 해도 꼽추 상태로 지내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또 등뼈에 문제가 생기니까 수술을 다시 해야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 돈이 들어가는데 얼른 수술해서 재활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더라.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서운걸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언제 와서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실려오자마자 진단 내리더니 그러던데. 아유 아무튼 한시가 급하다니까 빨리 수술하라더라. 아유 무서워라. 그럼 얼른 수술 날짜부터 잡으세요. 이렇게 응급으로 왔을 때 해야지 외래 잡고 뭐하고 시간 미루면 예약도 힘들대요. 수술은 뭐 그냥 하니?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수술을 하겠어. 빚낼 수도 없는 거고. 이제는 대출도 안 될 텐데 말이다. 어머님, 아유 지금 돈이 문제예요. 빌려서라도 해야죠. 평생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를 타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빨리 백부님께라도 수술비를 빌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당장 빌려주시겠죠. 솔직히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돈 7, 8천만 원이 없으실까 봐요. 아휴, 그게 말이다. 아휴, 그 우리가 염치가 있지. 아주버님께 돈 빌려달라고는 말 못하지. 왜요? 아, 혹시 아버님하고 아주버님이 일을 그만두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사업 한번 해보시겠다고 일 그만둔 거 가지고 남남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숨기려고 했었는데 말이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아주버님 네 거래처 몇 군데 훔쳐다가 나온 거라서 말이야. 거기다가 아주버님은 우리가 식자재 납품하는 걸 모르셔. 다른 일 하는 줄 알지. 사정 다 이야기하게 되면 들통나지 않겠니? 여태 모은 돈 다 탈탈 털어서 식자재 납품하는 사업을 열게 되었는데 백부님이 그동안 번 돈 어디다 썼냐 하기만 해도 거짓말 못하고 줄줄 내뱉게 될 거라니까.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하고 아주버님하고 백부님 사업장 나올 때 뒤통수를 치고 나온 거라고요? 아휴, 백부님은 아직 모르시고요? 예, 누가 들을라? 좀 조용히 해.
아무튼 마진을 적게 남겨 먹으면서 팔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 안 되지 뭐냐? 안 그래도 우리 남편도 그렇고 큰아들도 그렇고 엄청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돈을 좀 구해볼 수는 없니? 네 말대로 나 평생 못 걷게 되면 안 되는 거잖니. 아유, 저라고 백부님이랑 따로 자주 연락을 하는 사이는 아니니까 백부님께 이런 걸로 부탁드리기가 좀 염치가 없어 보이네요. 게다가 뒤통수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라서요. 제가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알아는 볼게요. 그래 뭐 고맙다. 우리는 큰아들네 사정도 영 별로라서 내가 눈치 보여서 돈 빌려오라고 말을 못하겠구나. 우리 부부라고 돈이 넉넉한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와중에 직장도 그만뒀고 또 제가 임신 후에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갑상선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혹이 좀 크고 이게 갑상선 암으로 번질 수 있다면서 추적 검사 꼬박꼬박 해야 하고 조직 검사도 계속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암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어요. 제일 먼저 스트레스부터 받지 말고 호르몬 균형을 위해 푹 쉬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요. 거기다가 아이까지 태어난 마당에 제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발이 안 떨어지기도 했고 말이에요. 남편도 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주니 일을 바로 그만뒀거든요. 근데 우리 집도 대출금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남편 외벌이로 아이 키워 대출금 갚아 생활비 써 돈이 뭐 아무리 많아도 그만큼 쓰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7, 8천만 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하겠냐 이 말이에요.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지요. 하필이면 가족 뒤통수를 쳐서 돈 빌려달라는 말도 못하게 되고 어떻게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물론 뒤통수 문제가 아니었다고 해도 너무 백부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도 아니다 싶긴 했죠. 너무 기생충 같잖아요. 거기다가 뒤통수 친 게 비밀이라는데 제가 실수라도 했다가 가족이 틀어지면 어떡해요? 그냥 백부님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었죠. 내가 집에서 하다 한숨을 하도 쉬니까 우리 아이 보러 온 친정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땅이 꺼지겠어.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서 숨만 쉬었다 하면 한숨이야. 복 다 날라가겠어. 돈 때문에 그렇지 뭐. 아유, 시어머니께서 척추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재활 치료비에다가 수술비에다가 입원비까지 다 하면 7, 8천만 원은 우습게 들어간다고 했다는데 그렇게 큰 돈이 갑자기 어디에서 나겠어. 머리가 아파 죽겠어 아주. 아이고야, 이게 갑자기 웬 날벼락 같은 소리냐? 수술이라니 위급하신 거래? 당장 해야 하는 수술이래? 그런가 봐. 수술 시기가 늦어지면 영영 못 걷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는데 시어머니가 질질 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다 하고 살았지만 좀 그렇더라고. 못 걷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병시중 드느라 힘든 거지. 아이, 큰일이네 큰일이야. 얼른 수술하셔야겠네. 그러면 뭐 돈이라도 좀 보태줄까? 누가? 엄마가? 아유, 엄마는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큰 돈을 주겠다고 그래. 나 결혼할 때 있는 비상금 다 털어서 해준 거 아니었어? 그랬지. 근데 뭐 돈 날 구멍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내가 집 팔아서 해주면 되지 않겠어? 미쳤어? 잘 살고 있는 그 집을 왜 팔아서 시어머니 수술비를 대준다고 그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엄마. 아니 얘 말 좀 끝까지 들어라. 네 동생 있지 우리 아들. 전라도에서 일한답시고 거기 내려가서 온 가족이 살고 있었잖니. 그런데 이번에 서울에 발령이 나서 올라오게 되었다지 뭐냐. 근데 우리 며느리가 글쎄 직장 생활을 다시 해보고 싶다고 넌지시 말을 하더라. 아이가 셋인데 애 돌봐줄 사람만 있으면 사회생활 하고 싶대. 그래서 나한테 합가해서 같이 살 생각 없냐고 물어보더라니까. 손주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긴 했었는데 며느리가 불편할까 봐 고민 중이었거든. 뭐? 그래서 지금 동생네 집이랑 합가를 하겠다고? 아니 나한테는 왜 말을 안 했었어. 너도 갑상선 때문에 몸이 안 좋으니까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고민만 하고 있었지. 네가 또 서운해할 수도 있잖니. 아무튼 집 정리를 하게 되면 말이야.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이 많이 낡긴 했지만 그래도 빌라니까 1, 2,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니. 그 돈으로 일단 급한 불부터는 끄는 게 좋지 않겠어?
근데 엄마 집 팔아서 시어머니 수술비로 쓴다는 게 좀 내키지는 않네. 나중에 사업 잘 풀리시면 갚으시라고 해. 일단 네 시어머니가 영영 못 걸어 다니면 불편할 사람이 누구겠니? 며느리가 병시중 들어야 할 게 뻔한데 그거보다야 낫지 않겠어? 네 형님도 여우라며. 네가 다 떠안아 봐라. 내 마음이 편한가. 그러니까 그냥 받아. 친정엄마가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당장 거절을 할 처지도 아니고 시댁이랑 아주버님네랑 전부 있는 돈 타이탈 털어서 사업장 운영한다고 힘들다고 하니 돈 나올 구석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막말로 마음 같아서는 안 도와주고 싶었지요. 그동안 우리 남편 차별받기도 하고 저도 별로 안 이뻐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도 그래도 낳아준 엄마라고 계속 신경 쓰고 회사에서 어떻게 대출 안 나오나 알아보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대출을 받으면 또 이자를 갚아야 하니까 나중에라도 시아버지랑 아주버님 사업이 잘 풀리면 돈 갚아주겠지 하고 생각도 들고요. 저 어머님, 제가 혹시 수술비를 친정에서 마련해 오면 나중이라도 꼭 갚아주셔야 되는데 갚으실 거죠?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도 집 팔아서 수술비 보태주시는 거거든요. 아이고, 내가 정말 차동께 저울을 올려도 모자라겠구나. 걱정하지 말어라. 내가 그렇게 은혜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갚으마. 꼭 갚으마. 저는 남동생네도 양해를 구했어요. 친정엄마 집 한 돈을 그렇게 써도 되겠냐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 돈 못 받는 거 아니냐 걱정이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사람 목숨 하나 살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수술비 보태 쓰라고 당장 그 돈 필요한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죠. 고맙다고 인사하고 친정엄마는 빌라를 바로 매매로 내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예 움직이는 게 힘들어서 계속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어요. 그게 벌써 한 달이 더 된 이야기인데 병원 입원비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한시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돈을 아끼는 거란 생각이 들었지요. 친정엄마 집이 팔리자마자 수술 날짜를 잡았고 시어머니는 다행히 수술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어요. 척추 수술이라 재활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2주일 뒤부터 재활 훈련을 시작했고 4주간 경과를 보면서 입원 재활 치료를 하고 그 뒤부터는 통원으로 재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돈을 들고 있었으니까 퇴원 수속을 밟기 위해 수납을 하겠다고 일어섰죠. 동서 어디가? 결제하러 가는 거야? 뭘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아이 나한테 주면 내가 직접 결제해서 올게. 동서는 앉아서 쉬어. 네? 아니요. 제가 갈게요. 돈이 통장에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계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직불카드 쓰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카드? 아, 어머머 맞다. 동서. 내가 가진 신용카드가 이런 병원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었어. 내 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겠다. 병원비가 할인되는 카드가 있다고요? 와, 그럼 7천만 원 정도 결제해야 하면 얼마나 할인돼요? 너무 좋다. 아니다. 아, 내가 착각했다. 포인트로 적립이 되던가? 아무튼 가격이 비싸니까 그만큼 이득을 볼 수 있긴 해. 내 카드로 결제할 테니까 나한테 돈을 좀 보내주면 안 되겠어? 그게 더 번거로운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갔다 올게요. 형님이 어머님 옆에서 잘 좀 봐주세요. 동서 제발 내가 갈게. 나한테 송금해주라. 응? 아니 나 요즘 살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게 포인트가 쌓이면 그거 마트에서도 쓸 수 있거든. 나한테 포인트라도 좀 쓸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그렇게 도도하게 굴던 형님이 저한테 애걸복걸하는데 진짜 딱하다 싶더라고요. 그 포인트만 있으면 마트에서 휴지를 사고 먹거리를 사고 아주 그냥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정도 아량도 못 베풀겠나 싶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가서 결제를 하나 그냥 송금을 해주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은근히 형님이 저에게 비는 모습이 좀 으슥하기도 했고요. 알겠어요, 형님. 그러면 제가 계좌로 병원비 보낼 테니까 형님 카드로 결제하세요. 포인트 어마어마하게 쌓일 테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동서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내 계좌로 7천만 원만 보내주면 돼. 포인트 정말 잘 쓸게. 저한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참나? 이게 전부 제 뒤통수를 치는 일일 줄 알았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연기자가 따로 없는 거죠. 그렇게 11개월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꾸준한 재활을 통해서 걷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까지 회복을 하게 되었어요. 그건 뭐 잘된 일이었죠. 하루는 시어머니가 시댁에 와서 청소를 좀 도와달라고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옷장 정리도 하고 해야 하는데 허리를 많이 쓰면 또 어떻게 될지 겁이 난다고 저랑 형님을 부른 거예요. 오전에 짐 정리 좀 하고 버릴 거 버리고 점심을 먹고 남은 정리하자 했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짐을 하도 버리길래 무슨 이사라도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쉼없이 몸을 써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졸린 거예요. 낮잠 한숨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죠. 제가 졸린 게 티가 난 건지 눈이 막 풀리니까 시어머니가 물어보더라고요. 얘 둘째야, 졸리니? 너 완전히 눈에 졸음이 싹 붙었는데. 아, 네. 아침부터 와서 부지런을 좀 떨었더니 졸린 것 같아요. 혹시 정리할 게 아직 많이 남아있을까요? 아이, 거의 다 하긴 했다. 그럼 거실 소파에 누워서 조금 자고 있어. 우리도 삭신이 쑤시니까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남은 정리마저 하면 되겠다 싶구나. 웬일로 시어머니가 제 편을 다 들어주나 싶어서 냉큼 소파에 누워버렸어요. 소파에 눕자마자 마치 누가 눈을 못 뜨게 하는 것처럼 눈꺼풀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렇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두런두런 말소리에 슬쩍 잠이 깨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잠이 깰락말락 할 때 눈 더 감고 있으면 잠 다시 오는 거요. 미동도 없이 다시 자려고 눈 안 뜨고 있었는데 귀에 꽂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어머님 감사해요. 저희도 큰 집이 필요했는데 어머님이 이 집을 제 명의로 증여를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머님 덕분에 한시름 덜었어요. 우리 아들이 살 집이니까 당연한 거지. 내가 아들 명의로 줬다가 사업 망해서 경매 넘어갈까 봐 네 명의로 준 거 알지? 나중에 혹시라도 땀만 먹으면 안 된다 너. 내가 너를 믿고 이뻐하니까 이런 결정도 통 크게 내린 거야. 근데 동서한테는 죽어도 비밀로 해야겠죠?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는 거 알면 동서가 펄쩍 뛸 텐데요. 둘째 전현이 뭐 한 게 있다고 집을 탐나겠니? 아, 너네 부부야말로 우리 남편이랑 같이 사업한다고 얼마나 용을 쓰고 있니? 당연히 너희가 가져가야지. 게다가 장남이잖니. 명절에야 사업 때문에 힘들어서 이사 갔다고 하면 되고 너네가 여기 사는 거 절대로 비밀로 하고 집에도 초대 안 하면 그만이지. 아, 지금이라고 뭐 집에 서로 방문을 하는 것도 아닌데 모르게 할 수 있어. 그럼요, 어머님. 저 어머님이 이 집 증여해 주신 거 무덤까지 비밀로 할게요. 덕분에 큰 집 살고 하니 너무 좋아요. 귀에 팍팍 꽂히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니, 시어머니 수술비 대준 건 저인데 제가 평생 못 걷게 될 뻔한 거 목숨 구해줬더니만 지금 이 집을 홀라당 형님한테 증여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바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둔 게 아니라는 말인가 싶어서 잠이 확 깨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슨 스프링처럼 냅다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집을 누가 누구한테 증여를 해요? 예? 에구머니 나 애 떨어지는 줄 알았다. 아이고 깜짝이야. 동서 아니 뭐야? 자는 척하면서 여우처럼 다 엿듣고 있었던 거야. 아우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지금 누가 누구한테 엿들었네 맞네 그런 소리를 해요? 다 들리게 이야기를 한 게 누군데? 그럼 지금 이렇게 짐 정리하는 것도 전부 이사 갈 준비하느라 일을 시킨 거였어요? 형님이야 그렇다 치지만 저는 그냥 공짜로 부려먹은 거고요. 둘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이 장남집이니까 미리 증여해 주실 거 증여해 주신 거지. 저희 집은요. 아니 재산이랄 것도 이거 하나면서 형님네 주면 우리는 뭔데요? 제가 준 수술비 돌려주세요. 수술비는 저한테서 받아가 놓고 집은 왜 형님을 줘요? 아니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수술비를 줘. 작은 집으로 이사 간다는 이야기 못 들었어? 이사 갈 돈은 있고 저 줄 돈은 없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 없다. 아 배째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 뭐 네 배라도 갈라서 가져가게? 없어. 남은 일 정리할 거 도울 거 없으니까 집이나 가. 얼른 가.
무슨 힘이 그렇게 센 건지 저를 질질 끌어다가 가방 던져주면서 나가 이러는데 문 밖으로 그대로 쫓겨나고야 말았죠. 참나, 이대로 넘어가면 제가 호구선발이지 뭐겠어요? 절대 참아서는 안 되는 거죠. 다음날 제 전화 한 통에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시아버지와 아주버님께도 천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뭐 예상하셨겠죠? 제가요, 백부님한테 모조리 다 일러바쳤거든요. 뒤통수 치고 회사 나와서 다른 일 하는 것처럼 굴더니만 백부님 거래처 일부랑 싸바싸바해서 물건 빼돌려서 식당에 납품하고 있다고 있는 그대로 다 일러바쳤어요. 거기다가 저한테 수술비 빌려가 놓고 시댁집은 형님한테 싹 증여를 했다는데 그것도 열받아서 못 견디겠다고 신세 한탄 싹 해버렸죠. 백부님이랑 저랑은 사실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도 소개를 받은 것이었거든요. 백부님이 가끔 농가에서 직접 물건을 가지고 와서 옛날 추억하신다고 오래된 거래처에는 낡은 트럭을 들고 직접 납품을 하실 때가 있었는데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일찍 나온 날이었는데 시장 어귀에 있는 토스트를 사 먹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백부님의 그 트럭이 낡아도 너무 낡았던 건지 뭔지 백부님이 딱 내리려는 순간에 운전석이랑 물건 싣는 곳 연결하는 곳부터 불길이 확 치솟은 거예요. 놀란 백부님이 뛰쳐나오시고 당황하니까 막 어떻게 해야 할지 까먹은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하시길래 제가 시장 앞 음식점에 비치된 소화기를 냅다 들고 와서는 소화기를 막 뿌렸어요. 근데 차에서 불나는 게 그 작은 소화기로 해결이 되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라 소리치면서 119 신고해달라 소리 지르고 소화기 들고 제가 막 설치면서 뿌리니까 너도 나도 가게에 있는 소화기 들고 나와서 서너 명 되는 사람이 불을 끄기 시작한 거예요. 다행히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불길이 사그라들었고 나머지 수습은 소방대원이 했는데 힘이 풀린 건지 뭔지 백부님이 놀래서 주저앉아 계신 걸 발견한 거죠. 제가 토스트 가게에 있는 따뜻한 어묵 국물 한 잔 떠서 백부님 드리면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가시자고 말을 했어요. 정신이 쏙 빠지신 것 같은데 이래서는 진술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옆에서 같이 기억 떠올리며 도와줄 사람 있으면 한결 편하시겠죠?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불길 가까운 데 있으셨으니까 화상을 입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너무 놀라셔서 지금은 아픔을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고요. 저랑 같이 병원도 가요. 그 근처 병원에 직접 모시고 가서 혹시 연기를 마신 건 아닌지 막 검사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사례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젊은 아가씨가 어쩜 이리 친절하고 똑똑한지 내가 정말 큰 덕을 봤어. 내가 식자된 아픔하는 회사 사장인데 꼭 사례를 하고 싶어. 응?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했어야 하는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사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든든하게 고기라도 사 먹여야지. 원래 이럴 땐 비싼 밥 한 끼 얻어먹어야 하는 법이야. 오늘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락처 알려주면 내가 기가 막힌 소고기 한번 대접함세. 굳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그 이후에 소갈비 한번 얻어 먹었거든요. 백모님이랑 같이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아까워도 너무 아까운 아가씨라고 소개팅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해서 만나게 된 게 남편이었어요. 백부님도 백모님도 제가 마치 생명의 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귀한 대접을 해주셔서 감사했었는데 결혼하고 도움 한번 못 줬다고 아쉬워하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댁 식구들 혼쭐을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 되자마자 시아버지랑 아주버님이 작게 낸 그 사업장에 불시에 쳐들어가신 거예요. 시아버지랑 아주버님은 귀신을 본 줄 알았대요. 몰래 뒷공문이로 똑같은 사업 따라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 비밀이었는데 백부님이 알게 됐으니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요. 이 상도덕도 없는 새끼야. 이런 놈을 내가 동생이랍시고 평생 분수에 맞지 않은 월급 쥐어줘가면서 일을 시켰다는 게 분통이 터진다. 앞으로는 너희들이랑 거래할 농가는 물론이거니와 식당도 없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너 그런 줄 알아. 내가 너네랑 거래한 사람들 아주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거다. 내가 못할 것 같아? 어? 호통을 어마어마하게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백부님네 사업장이 워낙 오래된 사업장이다 보니까 백부님도 아름아름 거래처 통해서 알고는 있었나 봐요. 시아버지랑 아주버님이 그런 사업을 시작했다는 걸 말이죠. 그래도 평생 같이 일했고 동생도 지 사업 해보고 싶은가 보다 하는 마음에 괘씸해도 가족이니까 넘어갔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으셨던 거죠. 제가 닦았잖아요. 백부님네 거래처 인간들이랑 싸바싸바해서 마진 적게 남겨먹고 많이 팔아치우려고 뒷공작 펼쳤다고요. 거기다가 형님에게 증여해준 그 집 있잖아요. 그것도 백부님이 서주신 거라대요. 아이고, 형님, 왜 그러십니까? 진정하고 이야기를 좀 다시 합시다. 제가 상도동 없이 행동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거 하나인 줄 알아? 어? 내가 사준 집을 왜 니들 마음대로 처리하냐? 어? 그 집이 네 것이야? 내가 사준 집이야. 아니, 아주버님, 저희한테 사주셨으니까 저희 집이지요. 저희가 누구한테 증여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세요?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빠졌네. 내가 이 집 사줄 때 너희가 쓴 차용증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서 누렇게 변한 종이를 시부모님 앞에 들이미셨어요. 그 차용증이 뭔가 했더니만 집을 처분하게 될 경우에 차익을 포함한 집값의 50%를 돌려준다라고 쓰여있는 차용증이었어요. 한마디로 백부님은 시아버지한테 투자를 했던 것이었죠. 부동산 투자 같은 개념이랄까요? 시부랑 시모는 세월이 수십 년 지났으니까 그 차용증을 까먹은 거예요. 아니, 백부님도 까먹었을 거라 생각을 했겠지요. 아니, 형님, 아직도 이걸 가지고 계셨어요. 형님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가족끼리 돈 거래를 할 때 더 투명해야 한다는 거 몰라서 그러냐? 내가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이 집 집값이 무려 7억이나 한다고 하대. 그러니까 당장에 3억 5천 입금해라. 아주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지금 저희한테 3억 5천이 어딨어요? 그건 이들 사정이지 내 사정이냐? 한 일주일을 시부모가 배째라 하고 모른 척하니 백부님이 글쎄 내용 증명을 보냈다더라고요. 돈 내놓으라고요. 소송 들어가기 전에 조용히 갚아라 하고 말을 하셨다네요. 근데 여기서 더 쇼킹한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친정엄마한테도 제가 시어머니를 고소하라고 시켰다 이겁니다. 수술비 명목으로 저희한테 7천만 원 가져갔잖아요. 저는 수술도 여러 번 해야 하고 원래 척추 수술이라는 게 한 번 하는데 1, 2천은 우습게 든다고 하니까 그 정도 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호구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수술비 명목으로 7천이 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싹 알아봤지요. 근데 글쎄 수술비도 천차만별인데 500에서 900 쌓이면 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재활치료 받는 것도 30분에 5만 원 정도 한다는데 어디서 그 7천만 원이라는 돈이 튀어나온 거냐고요. 저는 이 사실을 미리 알아놨었고 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동태를 살피고 있었어요. 근데 타이밍이 딱 좋지 않겠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시부모 멘털 2번 날리는 일이었지요. 그 돈을 타간 것도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랑 아주버님 사업하는데 자꾸 돈 모자라니까 납품 맞추려고 수술비에 돈 더 얹어서 뜯어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제를 할 수 없게 한 것이었어요. 포인트 무슨 나부랭이 핑계대면서 아주버님네랑 시부모네랑 우리한테 사기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친정엄마가 소송을 걸었고 시부모님네 풍비박산 났죠. 집값 물어줘야지 수술비 물어줘야지. 결국에는 그 증여한 집 팔았다 하더라고요. 증여세만 어마어마하게 내고 집 팔아서 반이 뭐예요. 7억짜리 아파트 팔아서 세금 내고 뭐하고 또 3억 5천은 백부님 물어줘. 우리 집에 돈 물어줘. 1억 조금 넘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집 구한데 시부모님의 형님네까지 같이 살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고소하다.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우리 남편, 시부모한테 절연 선언하고 앞으로 명절이고 뭐고 백부님네는 찾아가도 부모님네는 안 찾아간다고 선언했어요. 저는 돈 다 돌려받았고요. 그 이후로 둘째까지 낳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시부모님네와 형님네랑은 절연하고 사는 중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행위가 있는데 감히 저희한테 먼저 연락도 못하고요. 덕분에 알턴이 뽑고 복수 시원하게 하고 돈도 돌려받고
요즘은 두 다리 뻗고 잠 잘 잡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일이 생기면 가족이라고 너무 봐주지 마시고 타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